1850년 5월, 영국 런던 캠든타운의 좁은 골목길.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 제국을 통치하고 산업혁명의 매연이 템스강 위를 뒤덮던 시절입니다. 증기기관이 철도를 달리게 하고 전신선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려던 이 시대에 한 가난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토머스 헤비사이드는 목판 인쇄공이었고 어머니 레이철은 유명한 여학교의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형제 중 막내였던 올리버 헤비사이드는 어린 시절 성홍열을 심하게 앓았고 이 병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바로 청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쯤 귀가 먹은 아이에게 세상은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캠든타운의 초등학교에서 그는 놀라운 학업 성적을 보여주었고 500명이 넘는 학생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6살에 정규 교육을 마친 헤비사이드에게는 한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큰아버지 찰스 휘트스톤 경이었습니다. 휘트스톤은 전신기 발명의 공동 발명자이자 당대 최고의 전기학자였고 헤비사이드의 이모와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거인의 그늘 아래에서 어린 올리버는 전신과 전기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1868년 18살의 헤비사이드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덴마크 대북부 전신회사에 전신기사로 취직합니다. 영국 뉴캐슬에서 덴마크까지 이어지는 해적 케이블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닷속 깊이 묻힌 구리선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매일같이 지켜보던 이 젊은 기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기학의 가장 깊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독학자가 전자기학의 역사를 바꾸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헤비사이드가 전신기사로 일한 기간은 고작 6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은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시기가 됩니다. 해적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흐릿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당시 전신 기술자들은 이 문제를 경험적으로만 다루고 있었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물리학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1873년 23살의 헤비사이드는 운명적인 책 한 권을 손에 넣습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출판한 전기와 자기에 관한 논고였습니다. 훗날 헤비사이드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맥스웰의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았고 그 책을 이해하겠다는 결심이 이후 수년간의 독학을 이끌었다고 말입니다. 대학도, 교수도, 동료도 없이 오직 맥스웰의 책과 자신의 집념만으로 전자기 이론의 심연에 뛰어든 것입니다. 1874년 24살의 헤비사이드는 전신회사를 그만둡니다. 점점 악화되는 청력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연구에 전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부모의 집에 얹혀 살며 그 어떤 공식 직함도 월급도 없이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형이 나서 헤비사이드는 우체국에서 전신 기술자로 일하며 동생의 논문 발표를 도왔고 또 다른 형은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헤비사이드는 맥스웰의 방정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해한 수준이 아니라 맥스웰 본인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방정식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학위도 소속도 없는 한 독학자가 당대 최고의 물리학 저작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습니다. 영국 전기학회 저널 일렉트리션과 철학 잡지에 논문을 기고하기 시작한 헤비사이드는 처음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글은 너무 독창적이고 수학적 표기법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버 헤비사이드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타협을 모르는 고집과 날카로운 유머가 공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계의 권위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자신의 이론이 옳다고 확신하면 왕립학회의 원로든
대학의 석좌교수든 가리지 않고 맞섰습니다. 영국 왕리파크의 일부 회원들이 그의 연산자 방법을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다고 비판했을 때 헤비사이드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저녁을 먹기 전에 소아의 생리학을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결과가 옳다면 그 방법의 엄밀한 증명은 나중 문제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에게 적지 않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영국 우체국의 수석 전기 기술자 윌리엄 프리스와의 갈등은 유명합니다. 헤비사이드의 개인적인 삶은 극도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습니다. 만년에는 대번주 토키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는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가구 대신 큼직한 화강암 덩어리들을 들여놓았다는 기이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경제적 궁핍은 만성적이었습니다. 1896년에야 영국 정부로부터 연간 120파운드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피츠제럴드, 로지, 헤르츠 같은 물리학자들이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헤비사이드의 자존심은 쉽사리 그 손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1925년 2월 3일, 74살의 헤비사이드는 토키의 쓸쓸한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후 그의 집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수천 쪽의 미발표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머는 훗날 헤비사이드를 가리켜 맥스웰 이후 전자기학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학 학위 하나 없이 평생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았던 이 독학자가 전자기학에 남긴 발자취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헤비사이드가 본격적으로 연구에 뛰어든 1870년대와 1880년대, 전자기학은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었습니다. 1865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 그리고 빛을 하나의 이론체계로 통합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의 원래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깔끔한 4개의 방정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873년 출판된 맥스웰의 원전에는 20개가 넘는 방정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사원수라는 난해한 수학적 도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사가 브루스 헌트의 연구에 따르면 1880년대까지 맥스웰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물리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전신과 해저 케이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엔지니어들이 맥스웰의 이론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맥스웰은 1879년에 48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에 자신의 이론을 더 다듬거나 체계화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전자기학은 위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언어가 없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공백 속으로 올리버 헤비사이드가 걸어 들어갑니다. 동시대에 맥스웰의 이론을 연구하던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조지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영국의 올리버 로즈 같은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헤비사이드의 접근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맥스웰의 이론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헤비사이드가 전자기학에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맥스웰의 방정식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맥스웰의 원래 체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여러 종류의 포텐셜 함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여기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포텐셜이라는 매개 변수를 제거하고 전기장과 자기장 자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1884년부터 1885년 사이 일렉트리션 지에 연재한 논문들에서 헤비사이드는 맥스웰의 20개 이상의 방정식을 단 4개의 벡터 방정식으로 압축해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맥스웰의 이론이 수백 쪽짜리 백과사전이었다면 헤비사이드는 그 핵심 내용을 한 쪽짜리 요약본으로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요약본이 원본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헤비사이드가 재구성한 4개의 방정식은 각각 전기장의 발산, 자기장의 발산,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그리고 앙페르의 법칙에 맥스웰이 추가한 변이 전류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비사이드는 벡터 해석학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개발합니다. 컬,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라는 벡터 연산자들을 체계화하고 현대적 표기법을 확립한 것이 바로 헤비사이드였습니다. 미국의 수학자 조사이어 윌러드 기브스가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벡터 해석학을 발전시키고 있었지만 전자기학에 직접 적용하여 그 위력을 증명한 것은 헤비사이드가 먼저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물리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맥스웰 방정식은 사실 맥스웰 헤비사이드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합니다. 헤비사이드의 두 번째 핵심 업적은 전자기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1884년, 그는 전자기장이 에너지를 운반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공식을 독립적으로 유도해냅니다. 같은 해 영국의 존 헨리 포인팅도 동일한 결과에 도달했는데 오늘날 이 공식은 포인팅 벡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헤비사이드의 유도가 포인팅보다 시기적으로 앞섰거나 최소한 동시였지만 학계에서의 인지도 차이 때문에 포인팅의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왜 혁명적이었는지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우리는 보통 에너지가 전선 속 구리를 타고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도관 속의 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헤비사이드와 포인팅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너지는 전선 속이 아니라 전선 바깥, 즉 전선을 둘러싼 공간의 전자기장을 통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전선은 단지 에너지의 흐름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이 발견을 더 밀고 나가서 움직이는 전하 주위의 전자기장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연구했습니다. 이 작업은 훗날 전자기 복사와 에너지 전달에 관한 현대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전신 기사 출신답게 헤비사이드의 또 다른 위대한 기여는 전송선 이론의 확립입니다. 1880년대 해저 전신 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보내면 신호가 점점 퍼지고 일그러지는 현상이 심각한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먼 거리를 전송하면 점이 대시가 되고 대시가 다른 대시와 겹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신호 왜곡 혹은 분산이라고 합니다. 헤비사이드는 전송선을 따라 전파하는 전자기파의 행동을 맥스웰 이론을 바탕으로 엄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송선의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누설 컨덕턴스라는 4가지 매개 변수 사이의 특정한 비율이 맞으면 신호가 왜곡 없이 깨끗하게 전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 없는 조건, 헤비사이드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송선에 인덕턴스를 적절히 추가하면 신호 왜곡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선폭과 도로 경사와 노면 마찰력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면 교통 체증 없이 차들이 매끄럽게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혁신적 제안은 당시 영국 우체국의 윌리엄 프리스에 의해 무시되고 심지어 방해받았습니다. 프리스는 인덕턴스가 오히려 해롭다는 잘못된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헤비사이드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것은 미국의 에텐드티 통신회사였습니다. 미하일 푸핀과 조지 캠벨이 헤비사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로딩 코일을 개발했고 장거리 전화통신의 품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헤비사이드의 업적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산자, 미적분학의 개발입니다. 이것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파격적인 수학적 방법이었습니다. 전자계학의 문제들, 특히 전송선에서의 신호 전파나 전자기파의 행동을 기술하는 방정식들은 대부분 복잡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띱니다. 이런 방정식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엄청난 계산량과 수학적 기교가 필요했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여기에 놀라운 지름길을 만들어냅니다.
미분 연산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 미분하라는 명령을 마치 일반적인 숫자처럼 대수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려운 나눗셈 문제를 로그를 이용해 덧셈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단순한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되고 그 해를 구한 뒤 다시 원래의 물리적 의미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답을 내놓았지만 왜 작동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대의 수학자들은 이 방법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수학적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헤비사이드가 남긴 유명한 반박이 나옵니다. 소화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도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20세기에 들어서 라플라스 변환이 엄밀하게 정립되면서 헤비사이드의 연산자 방법이 사실 수학적으로 완전히 올바른 것이었음이 증명됩니다. 그의 직관이 형식적 증명보다 반세기를 앞서간 셈이었습니다. 오늘날 전기공학과 제어이론에서 널리 쓰이는 라플라스 변환 기법의 실질적인 선구자가 바로 헤비사이드였던 것입니다. 헤비사이드는 또한 움직이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에 대해서도 선구적인 연구를 남겼습니다. 1889년, 그는 전하가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전자기 충격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소닉붐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비행기가 음속보다 빠르게 날면 소리의 파동이 겹쳐서 충격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하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전자기파의 파동이 겹쳐서 전자기 충격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예측은 수십 년 뒤인 1934년 소련의 물리학자 파벨 체렌코프가 실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투명한 매질 속에서 빠른 전자가 내는 푸른빛, 바로 체렌코프 복사가 헤비사이드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체렌코프는 이 발견으로 195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지만 이론적 예측자인 헤비사이드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헤비사이드는 전자기력을 로렌츠가 체계화하기 이전에 움직이는 전하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의 표현식을 독립적으로 유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기 질량이라는 개념, 즉 전하를 가진 물체가 전자기장 때문에 마치 추가적인 질량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아이디어도 헤비사이드가 초기에 탐구한 주제였습니다. 이 개념은 훗날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와 연결되는 실마리 중 하나가 됩니다. 헤비사이드의 업적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가히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가 재구성한 맥스웰 방정식이 20세기 모든 전자기학 교육과 연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구축할 때 사용한 맥스웰 방정식의 형태는 맥스웰 본인의 원래 형태가 아니라 헤비사이드가 다듬어 놓은 형태였습니다. 벡터 해석학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공학, 컴퓨터 과학, 기상학에 이르기까지 과학 전 분야의 기본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송선 이론은 현대 통신 기술의 근간입니다. 오늘날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인터넷 데이터가 전 세계를 순식간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고주파 회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것도 모두 헤비사이드가 세운 전송선 이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연산자 미적분학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엄밀화된 뒤 전기공학과 제어공학의 핵심 도구가 되었으며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부터 로켓의 유도 시스템까지 현대 제어 기술의 수학적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헤비사이드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리버 헤비사이드의 삶은 천재성과 고독, 독립적 정신과 쓸쓸한 말년이 교차하는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런던 캠든타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채 오직 맥스웰의 책 한 권과 자신의 집념만으로 전자기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다층적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현대적 재구성, 벡터 해석학의 체계화, 전송선 이론의 확립, 연산자 미적분학의 개발, 전자기 에너지 흐름에 대한 통찰, 체렌코프 복사의 이론적 예측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전자기학의 역사에서 헤비사이드가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합니다.
그는 새로운 자연 현상을 발견한 실험가도 아니었고,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창시한 이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맥스웰이라는 거인의 유산을 받아 그것을 인류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변환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번역가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옮긴 번역가.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스마트폰 안의 안테나가 전자기파를 주고받는 원리, 그 신호가 기지국과 광케이블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원리,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올리버 헤비사이드의 수학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 런던의 가난한 독학자가 쓴 방정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